안녕하십니까. 이상심리학 이론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심리학의 이론 강의 제1강 강의가 되겠는데요. 이상심리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의 그 정신질환이 있죠. 그 내용들을 각각 특징을 잘 알아두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측정에서 우리가 이제 보통 DSM-5, 최근에 이제 개정된 것이 DSM-5인데요. 이 DSM-5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많이 측정해서 물어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이 내용이 이상심리학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앞부분은요, 챕터 1은 이상심리학의 기본기를 좀 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이념으로 잡았습니다. 자, 이상심리학의 기본 이념부터 차근차근 진행해 나갈 건데, 제가 이제 그 이상심리의 어떤 정신질환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좀 간단한 요약이랄까 그런 것들은 되게 제가 팔로 이쪽에서 이쪽 정도만 활용해서 칠판을 활용해서 판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상심리학에 대한 내용에서는 여러분들이 진단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질환의 진단기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잘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워밍업이에요. 워밍업이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심리학의 정의 및 역사를 보겠습니다. 자, 이상심리학이란 인간의 일탈행동이나 심리적 장애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대개 우리가 이제 일탈행동, 그러면 이제 행동적인 측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인 부분은 말 그대로 심리적인 측면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적응의 곤란이나 더 넓게는 생활의 어려운 문제는 적어도 이상심리학의 연구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자, 이상심리학은 인간이 나타내는 다양한 이상행동과 심리장애를 현상적으로 기술하고 분류하며 그 원인을 규명하여 설명하고 그 다음에 치료 방법이나 예방 방안을 강구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조현병이 있다. 그러면 조현병에 대한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조현병이 되려면 어떠한 진단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지 그러한 내용이 쭉 있겠죠. 더 나아가서 이것을 치료하는 방법이나 예방하는 방법, 그러한 것까지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이상심리학이 됩니다. 이상심리학에서 다루는 문제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부적응 행동이나 심리적 장애는 어떤 유형이 있는가? 이러한 장애는 어떻게 표출되는가? 생리적 요소나 인지적 요소나 정서적 요소 등이 어떻게 서로 관련되는가? 이러한 장애의 유발 요인은 무엇인가? 원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러한 장애를 고치는 방법은 뭐냐? 치료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심리적 장애나 이상행동의 예방은 가능한가? 예방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바로 이상심리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상과 정상, 즉 아브노말과 노말의 이 비교가 있는데요. 이 비교를 보면 첫 번째가 통계적인 기준이고요. 두 번째가 사회적 규범의 기준이고요. 세 번째가 주관적 불평감의 기준이고요. 네 번째가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리해 놨잖아요. 이상행동 및 정신장애 판별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즉 아브노말과 노말을 구분하는 기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통계적인 어떤 기준인데요. 통계적인 기준이나 통계적인 기준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이것을 abnormal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개인의 어떤 특성을 측정한 측정치가 바로 뭐예요? 통계로 나오는 거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지나치게 평균에서 이탈되어 있다면 바로 이를 이상 상태로 보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자, 평균의 측정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평균이 있는데 그 평균에서 많이 벗어나게 되면 이게 바로 이상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통계적인 기준은 정확하게 경계선을 긋기만 하면 한다면 객관적이고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죠. 통계적인 수치로 기준을 잡으니까. 자, 문제점은 통계적 경계선은 전문가들이 세운 편의상의 경계죠. 어떤 이론적이나 그다음 경험적으로 타당한 근거는 없다고 할 수 있고요. 전문가들에 의해서 편의상 경계가 지어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특성이 이상행동과 관련된 것이라도 이탈된 극단치는 양방향적인데 양방향의 양극단이 있잖아요. 자, 이는 어느 쪽을 이상행동으로 보느냐 하는 문제가 또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양쪽 다 이상행동이냐 아니면
뭐 평균이 이쪽에 있으면 이건 이상행동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사례를 볼까요? 지능이 극히 우수한 경우 이를 이상행동으로 구분하지 않죠. 지능이 아주 낮을 경우에는 지적장애로 이상행동의 범주에 포함시킵니다. 이렇게 볼 때 통계적인 기준은 반드시 다른 기준을 필요로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사회적 규범의 기준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가 속한 사회적 규범이란 게 있어요. 뭐 도덕적인 부분이라든지 법률적인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겠죠. 사회적 규범을 어기는 생활을 한다면 그는 적응을 못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한 사회의 규범에 적응하지 못하고 일탈행동을 하는 경우는 이상행동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문제점은 이 기준의 문제점은 문화의 어떤 상대성이 있잖아요. 문화의 상대성. 어떤 지역에서는 이게 규범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문화의 상대성이라고 하죠. 문화의 상대성의 문제로서 여러 다른 사회에서는 서로 다른 사회의 규범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 서로 상반되는 규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규범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또한 규범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주관적 불편감입니다. 주관적 불편감, 이런 기준인데 어떤 특성 때문에 개인 스스로가 불편하고 괴로우면 이상행동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객관적으로 서로 유사한 상태에 있음에도 한 사람은 유독 그 증상으로 인해 괴로움을 느끼고 다른 한 사람은 괜찮을 때 전자의 상태를 이상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불편함을 느낀다라고 했을 때는 이상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 특성을 나타내면 언제나 이상행동이라고 정의하는 건데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밑에 보시면 네 가지가 쭉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적응적 기능의 저하 및 손상. 자, 적응을 해야 되는데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손상되었고요. 그다음 주관적 불편감과 개인의 고통입니다. 고통의 동그라미. 자, 개인적으로 고통스럽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뭐 이상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맞고요. 세 번째는 문화적 규범. 우리에서 사회적 규범이란 말을 했었잖아요. 문화적 규범, 이런 것의 일탈, 통계적 기준의 일탈,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있는 내용을 마무리했는데 두 번째 있는 내용을 잠깐 보죠. 자, 이상과 정상의 구분 비교입니다. 이상과 정상의 구분 비교에서 첫 번째는 주관적으로 개인 스스로 불편함이나 고통을 느낄 때 우리가 이것을 이상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적응상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 손상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상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이나 문화적인 규범, 그러니까 통계적인 기준에서 일탈이 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이나 문화적인 규범에서 우리가 이제 일탈이 되었을 때 이거를 이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한다면 이제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라고 했죠. 자, 절대적인 기준은 어떤 행동 특성을 나타내면 언제나 이상행동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절대적 기준이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상과 정상의 구분 비교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가 됐고요. 자, 세 번째는 이상 심리학의 연구 방법입니다. 자, 이 연구 방법은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임상 심리학도 강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임상 심리학에 해당되는 부분, 그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입니다. 이상 행동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이 있습니다. 이상 심리학은 인간의 심리적 현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측정에서 출발한다 해요. 객관적인 평가 도구는 인간의 다양한 행동을 정교하게 변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측정 도구, 즉 척도가
이상행동을 일관성 있는 방식으로 평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신뢰도와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일관성이 나오면 신뢰도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측정도와 본래 측정하려고 하는 이상행동을 평가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타당도가 높은 도구를 이제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해요. 측정 도구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측정 도구라고 하는 척도는 바로 이제 신뢰도나 타당도가 확보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법들을 보면 면접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대로예요. 서로 이제 얼굴을 맞대고 대면을 하면서 대화, 의사소통을 통해 사람의 심리적 특성을 알아보는 방법이 되겠죠. 자, 질의, 질문과 응답을 통해서 언어적인 의사소통을 합니다. 피면접자의 언어적 반응 내용과 방식을 면밀히 분석하고 수량화하는 방법들이 면접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행동관찰법입니다. 내면적인 심리적 특성이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밖으로 드러난 행동을 잘 관찰하며 그 다음에 특정한 상황에서 개인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관찰해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그 빈도나 강도를 수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행동관찰법을 일명 관찰법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질문지법인데요. 이거는 이제 질문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보는 건데 연구자가 묻고자 하는 사항을 문장으로 기술된 문항을 제시합니다. 질문지죠, 이게. 자, 그리고 피검자로 하여금 그 문항에 대해서 자신의 상태를 응답하게 하는 방법이 질문지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제 수행법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과제를 줍니다. 과제를 부여하고 그 사람이 그 과제를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를 보는 방법이 말 그대로 과제 수행법이 되겠습니다. 평가하고자 하는 심리적 특성이 요구되는 과제를 주고 그 과제 수행 반응을 객관적으로 수량화하고 이를 통해서 심리적 특성을 알아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리, 생리적 측정법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임상심리사, 또 임상심리학에서는 임상심리사나 임상심리학에서는 이런 심리, 생리적인 측정법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할 수 있어요. 자, 심리적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서 신체 생리적 변화를 측정하는 건데요. 가로, 뇌파나 심장 박동이나 혈압이나 근육의 긴장도나 피부 전기 저항 반응 이러한 것 등의 생리적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 도구를 통해서 심리적 상태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뇌 영상술입니다. 말 그대로 뇌의 구조적 결함이나 생리적인 활동을 측정하는 방법이 뇌를 촬영하는 뇌 영상술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방법들로 우리가 이제 그 이상행동, 이상상태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잠깐 말씀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 이상행동의 원인에 대한 과학적 연구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과학적인 연구에 이제 좀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예요. 뭐 사례 연구라든지 상관 연구라든지 집단 간 비교 연구라든지 실험 연구라든지 종단적 연구라든지 이런 연구들이 있잖아요.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상행동의 원인을 밝혀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번을 보면 이상심리학에서는 과학적인 측정 방법에 의해서 수입된 자료에 근거해서 끊어요. 이상행동의 특성, 관련 요인, 즉 원인적인 요인들을 밝히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죠. 이상행동의 원인은 이상행동의 시간적으로 선행해서 존재하면서 이상행동의 증가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원인은 되게 독립변수잖아요. 그래서 이상행동이 나중에 나타나는 거고 이상행동을 일으켰던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상행동의 선행에서 나타나는 게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인과관계로 말한다면 독립변수가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구 방법들은 사례 연구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소수의 사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집중적으로 보면서 연구해 나가는 것이 케이스 스터디라고 하는 사례 연구입니다. 이상행동의 원인과 관련된 요인을 탐색하는 가장 기초적인 연구 방법인데요. 이상행동을 나타내는 개인의 초점을 맞추어서 자, 이게 이제 하나의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기술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장점은 어떤 케이스, 개별 사례에 대해서 풍부하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상행동의 양상이나 발전 경위나 영향 요인을 정밀하게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개인에 대한 자료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일반화해서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소수의 사례를 사례 연구하거든요. 그래서 일반화 한계가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관 연구가 있습니다. 어떤 이상행동을 나타내는 여러 사람들의 특성을 객관적인 평가 도구를 통해 수집해서 이러한 자료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거예요. 관계의 동그라미. 그게 바로 이제 상관성이라고 하거든요. 그 상관성을 보는 것이 상관연구예요. 상관연구는 연구를 통해서 조사된 요인들의 밀접한 연관성의 밑줄.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되겠죠. 상관연구를 개념 잡으려면 연관성을 보는 거구나. 연관성의 동그라미 효율표. 알 수 있지만 인과적 관계와 방향을 확증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인과관계를 보는 게 아니에요. 상관관계를 보는 거지. 그래서 인과관계라든지 이런 인과성의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확정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집단 간 비교입니다. 상관연구와 마찬가지로 이상행동과 관련된 요인을 탐색할 수 있지만 이상행동의 요인들 같이 인과관계를 명백히 설명해 주지는 못하므로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치밀하게 설계된 실험적 연구나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집단이 있다 또는 세 집단이 있다. 그럴 때 이제 집단 간의 비교를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험 연구입니다. 자, 실험 연구는 연구자가 원인적 요인, 그 독립 변수가 되겠죠. 원인의 밑줄. 이것을 의도적으로 변화시켰을 때 그 영향으로 인한 결과적 요인, 이게 뭐예요? 종속 변이 되겠죠. 자, 결과의 밑줄 치시고요. 이걸 우리가 인과관계라고 하잖아요. 실험 연구의 특징은 뭐냐면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실험 연구의 개념이고요. 자, 실험자가 조작한 변인 외에 다른 변인이 실험의 결과에 개입되지 않도록, 그렇죠? 이런 것들 잘 통제를 해야 됩니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이다. 자, 종단적 연구는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종단적 연구는 두 시점 이상의 시간차를 두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가 장기간 이렇게 쓰면 돼요. 장기간에 걸쳐 연구하는 것을 종단 연구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인과관계를 밝히는 방법인데 실제 생활에서 일어나는 이상행동의 원인을 연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기간 연구하는 것이 쉽지 않죠. 뭐 보통 1년 이상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소수의 사례를 찾아가지고 그분들이 1년 이상 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뭐 자료 수집 방법이라든지 과학적인 연구 방법 쭉 이야기했어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많이 아시는 거니까 자, 판서하지 않겠습니다. 이상행동의 치료와 예방 방법에 대한 과학적 검증입니다. 자, 첫 번째 심리치료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 방법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심리치료의 효과에 밑줄 치세요. 자, 연구 방법들을 보면 치료 전후의 행동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치료하기 전과 치료한 후의 행동을 비교해 본다. 치료 전후에 행동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도 그것이 치료에 의한 것인지 시간 간과에 따른 자연적인 회복인지를 변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특정한 심리치료 방법의 효과를 정교하게 검증하는 연구에서는 통제 집단을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제 집단에 쓰세요. 이게 바로 실험 연구죠. 실험 설계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서로 다른 치료 방법들의 치료 효과를 비교하는 겁니다. 자,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면 이 여러 가지에서 어떤 것이 더 효과가 있었느냐, 그걸 비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같은 증상의 집단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다른 치료 방법을 써보고 나서 치료 전후를 측정해서 어느 치료가 효과적이었느냐, 그걸 판단할 수 있겠죠. 치료 효과는 치료 직후뿐만 아니라 1개월, 3개월, 1년까지 추적 조사를 해야 돼요. 추적하여 증상의 호전 상태를 평가하는 추수 연구를 하게 됩니다. 자, 단일 사례 연구입니다. 단일 사례 연구는 아시죠? 사례가 하나입니다. 사례가 하나, 단일 사례. 한 명의 환자에게 거기에 밑줄이요. 심리치료적 처치를 가하는 조건. 처치를 가했네요. 그러면은 단일 사례 설계에서 A는 기초선이고 B가 처치 개입 단계거든요. 그래서 B가 써져 있습니다. 자, B는 처치 단계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은 단계가 기초선 A라고 해요. 기초선은 뭐냐면 처치를 안 하는, 프로그램을 안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조건 A 기초선 단계인데요. 이걸 반복적으로 여러 번 시행해서 치료적 처치가 가해지는 조건에서만 치료적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보통 우리가 단일 사례 설계 같은 경우는 AB가 기본형이잖아요. AB가 기본형인데, 자, 여기는 뭐 아시죠? 프로그램을 하지 않는 기초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프로그램을 하는 개입 단계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싸움이라고 한 것을 해볼게요. 표적 행동을 싸움으로 잡았어요. 자, 라지 A는 프로그램을 하지 않고 관찰하는 건데 4번 관찰했는데 상승 경향이에요. 자, 여기도 똑같이 4번 관찰했는데 하강 경향이죠. 이것은 싸움이 증가되는 형태고 이건 싸움이 감소되는 형태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효과가 있다 없다? 효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하는 것이 단일 사례 설계의 기본형이에요.
자,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단일 사례 연구까지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단일 사례 연구, 그 다음에 그 말씀드린 대로 치료를 했을 때 치료를 하나의 방법인데 치료를 하기 전과 한 후를 비교해서 이것을 알아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다. 근데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어떤 치료 방법이 효과가 있었느냐 그걸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단일 사례 이렇게 해서 알 수도 있고 이렇게 정리하시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상심리학의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역사. 이 역사는 거기 보시면 뭐 고대부터 쭉 가요. 고대부터 해서 뭐 최근의 동향까지 쭉 정리가 됐는데 여기에서는 뭐 중요한 포인트는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자, 고대 사회 초자연적인 이해를 했던 시대죠. 고대 원시 사회에서는 동양, 서양 구분 없이 정신병을 지금은 정신질환이라는데 정신병을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이해했어요. 초자연적 현상의 밑줄. 어떤 자연적인 부분을 초월하는 문제, 그러한 것들이 바로 정신병이다. 신의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거나 저주를 받았다고 여기거나 귀신이 들렸다고 여기는 것이 고대 사회에서의 바로 말씀드렸던 이상심리입니다. 자, 그리스 로마 시대를 보겠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는 이전의 원시 시대에서 이상심리를 초자연적인 힘으로 본 것과는 달리 가로 과학적 입장, 가로 닫고요. 과학적 입장에서 설명했던 것이 그리스 로마 시대입니다. 이 시기는 신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사회, 이걸 헬레니즘이라고 하죠. 인간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이상심리에 대해서도 신의 형벌이나 초자연적인 힘으로 이야기보다는 시작, 과학적인 접근이 가능했던 것이다. 과학적인 접근에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히포크라테스가 있어요. 히포크라테스의 업적을 보면 첫 번째, 직접 심리적 장애를 관찰해서 객관적으로 기술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처음으로 이상행동에 대한 신체의학적, 생물학적 이론을 발전시켰고요. 그 다음에 최초로 심리적 장애를 분류하여 조증, 우울증, 광증으로 구분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히포크라테스의 업적으로 그냥 참고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서양 중세입니다. 귀신론이 나왔어요. 귀신론에 밑줄 쳐주시죠. 중세에는 심리적 장애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 대신에 끊어주세요. 고대의 미신적인 견해나 귀신론적인 입장이 성행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중세를 하고 있습니다. 중세의 귀신론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당시에는 귀신이나 악령이 사람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과학적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을 방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세 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가 고대 사회에서 이 정신병이라고 하는 것, 정신질환이라는 것은 바로 초자연적인 현상이다라고 보았고,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귀신이 들렸다, 저주를 받았다, 신의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것이 바로 고대 사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가 있는데 그리스 로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초자연적인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죠. 과학적인 어떤 설명을 하려고 했다.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양 중세의 귀신론, 다시 이제 귀신론으로 회복하죠. 자, 처음에 저기 위에 2번에 보면 뭐 귀신이 들렸다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상심리를 볼 때 과학적인 연구를 그리스 로마 시대에 했고, 그 다음에 서양 중세 때는 또 다시 귀신론으로 넘어와요. 네 번째, 중세 이후의 발전입니다. 중세의 마법과 귀신론의 영향으로 귀신론의 동그라미, 정신장애자의 초우는 19세까지도 동물이나 죄수와 같이 열악했습니다. 자, 그러나 서서히 인도적인 처우와 과학적인 접근이 진전되었다. 밑줄 쫙 그어주세요. 인도주의적인 처우와 과학적 접근. 자, 1990년대를 지나면서 정신병자, 정신질환자의 수용기관이 감옥소, 교도소가 되겠죠. 감옥소와 같은 곳에서 서서히 정신병원이나 요양소로 바뀌어 갔지만 실제는 감옥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자, 네 번째, 정신병자에게 인간적 처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이때고요. 그 다음에 이 의사는 바로 피넬인데 이 정신과 의사 피넬은 정신병자의 쇠사슬을 제거하고 환자를 죄수가 아니라
병자로 보고 친절과 관심을 가지고 치료하고 치료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피넬이 되겠습니다. 자, 중세 이후의 발전입니다. 중세 때는 귀신론이었고요. 중세 이후에는 거기 이번에 나온 대로 인도주의적인 처우, 그 다음에 과학적인 접근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대과학적 접근의 시작입니다. 16세기에 비롯된 인간의 해부학이나 생리학에 괄목할 만한 발전에 힘입어서 끊어요. 이상행동에 대한 경험적이면서 자연적인 현상을 학설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 근대과학적인 접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과학적인 접근으로 다시 넘어왔는데 거기서 이제 해부학이라든지 생리학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이제 활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 시기에는 모든 이상 행동과 정신병리에 대한 원인을 끊어요. 뇌의 기질적인 질병, 거기에 밑줄 치세요. 뇌의 기질적인 질병에서 병변에서 찾고자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뇌의 기질적인 병변은 과학적인 접근이에요. 뇌에 대한 기질적인 병변을 찾아내는 것이 과학적인 접근이라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심리학설의 출현입니다. 심리학의 동그라미요. 현대 정신사에 영향을 미친 지그문트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설이 끊어요. 이상행동에 관한 이상학적인 학설로 재창된 것은 19세기 말이지만 이 심리학적인 학설이 대두하기까지는 1세기 이상 임상가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이드는 처음으로 신경증의 원인과 치료에 있어서 심리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서, 자, 우리가 프로이드 하면 정신분석 이론이죠. 심리적인 측면을 봤던 학자잖아요. 그래서 신경증의 원인과 치료에 있어서 심리적 원인의 중요성을 봤다. 심리적 원인에 밑줄 쳐주시면 됩니다. 정신분석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많은 임상적인 추론과 이론적인 개념은 이상심리학 이론과 실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이 이상심리학에 영향을 많이 줬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무의식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인간 행동은 무의식적 동기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무의식 개념이며 끊어요. 자, 환자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의식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선 무의식적 동기를 밝혀야 됩니다. 무의식적 동기를 밝혀야 된다. 밑줄. 그럼으로써 우리가 쓰는 것이 바로 자유현상 기법, 전이현상. 자, 자유현상 기법이나 전이현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의식에 있는 세계를, 무의식 세계에 있는 것들을 의식화로 끄집어내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정리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7번입니다. 이상행동의 측정과 관찰인데요. 기술 정신의학의 발달과 심리검사의 시작이 있습니다. 자, 이상행동을 측정한다 그랬잖아요. 측정한다 그랬으니까 심리검사입니다. 자, 19세기 후반 기술정신의학의 아버지로 알려진 정신과적 장애의 진단분류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크레펠린이에요. 자, 거기 크레펠린은 정신질환자의 증상을 관찰하고 정신질환의 유형을 분류했다라고 했습니다. 정신과적 장애의 진단분류 체계. 자, 정신과적 장애의 진단 분류 체계에 기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크레펠린이다. 자, 이렇게 하나 노트해 주시고요. 거기 보면은 뭐 기술 정신의학의 아버지다 이렇게도 말했죠. 정신질환자 증상을 관찰하고 정신질환의 유형을 분류한 사람이에요. 됐습니다. 자, 2번 들어가죠. 2번을 보면 정신의학이 의학적 특수 분야라는 것을 강조했고
정신병을 조울병과 조발성 치매로 분류했는데 이러한 분류는 오늘날 진단분류책에서도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조울증은 우리가 조증과 우울증 이 두 가지가 합쳐진 일반적으로 양극성 장애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들어갈게요. 19세기 후반 인간의 심리적 특성을 측정하려는 과학적 연구가 시도되어 다양한 지능검사나 성격검사지가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최근의 동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2차 대전을 전후로 해서 그러면 45년 전후에요. 45년 전후로 해서 이상심리학의 분야는 실험과학과 경험적인 연구에 의존해서 기술적인 접근과 심리적 접근의 통합적 접근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최근의 동향이라고 나왔는데요. 자, 첫 번째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통합적 접근 경향이 뚜렷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통합적 접근인데요. 자, 거기 나온 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의 방법을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해서 실험 과학과 경험적인 연구에 의존해서 기술적인 접근, 그 다음에 심리적 접근의 통합적인 접근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통합적 접근은 기술적인 측면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심리적인 측면도 중요하다. 자, 기타 등등등 여러 가지 내용을 다 보는 것이 통합적 접근이 되겠습니다. 정신역동적 정신병리 이론의 임상 실제와 연구 분야에서 도전을 받으면서 개인심리학적 접근에서 행동주의 접근과 현상학적 인간주의적, 인본주의라고도 하죠. 자, 인본주의적 접근이 발전되었으며 가족체계를 비롯해서 사회, 환경 영향에 관한 이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환경의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환경의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첫째 줄에 보면은 정신역동적 정신병리 이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조금 더 확산이 된다 이 말이에요. 행동주의라든지 그 다음에 현상학적 인본주의 이런 것들로 이제 발전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간단하게 쓰면 정신분석적인 심리에서 자, 여기에서 뭐 개인심리, 아들러의 개인심리라든지 그 다음에 뭐 행동주의라든지 그 다음에 인본주의, 칼 루저스죠. 인본주의 이러한 경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경향의 인본주의로의 경향 발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최근의 동향을 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써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봐야 되겠죠. 자, 3번 내용을 보면 1990년대 향정신 약물이 개발되면서 대형 정신병원에서 장기 수용되었던 정신병 환자들이 외래치료 방법으로 전환하면서 그렇죠. 이게 중요하죠. 지역사회적 접근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탈시설화라 하거든요. 향정신성 의약품이 이제 개발되면서 탈시설화 운동이 일어나고 이 탈시설화 운동으로 인해서 지역사회 보호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보호가 강조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이러한 추세에 따라 사회환경과 개인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이론 모형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환자가 있잖아요. 환자 개인하고 그 다음에 환경 간의 상호작용 자,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5가지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인데 자, 최근의 동향을 보시면 통합적인 접근이다. 뭐 기술적인 접근이나 심리적인 접근이나 다른 접근들이 많이 있겠죠. 그 다음에 환경의 영향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제 정신질환자가 있으면 정신질환자의 기술적인 부분도 있지만 외부 환경적인 요인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정신분석 심리에서 개인 심리에서 행동주의, 인본주의로 이 경향이 점점 더 발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탈시설화 운동으로 인해서 시작, 지역사회 보호를 강조하고 있고 자,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자, 되셨죠? 이렇게 바로 네, 이상심리학의 최근 연구 동향입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했고 제2절 이상심리학의 이론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